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피해를 보고 또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어떤 정책들 또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중국 전망은 최근 정책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보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5%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일단 3.8% 정도, 4%대도 사수하기가 좀 어려운, 기본적인 저희 가정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1분기 충격을 완전히 만회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올해 이제 고정 투자나 소매 판매는 회복이 되겠지만 대외 수요 측면에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좀 부분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성장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이 고용의 문제가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고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고용이 중요한 거는 뭐 익히 알려진 바고요. 저희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고용 때문에 부양을 엄청 할 거다라는 얘기는 잘 드리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 목표를 6% 안팎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5년 동안 13차 5개년 계획,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13차 5개년 계획에서 목표 중에 하나가 2010년 GDP를 2배로 만든다. 즉 2배로 만들려면 올해 남은 구간에 이제 5.6% 성장이 필요한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하한선은 결국에 고용이 될 텐데요. 중국의 고용 같은 경우는 1% 성장할 때 대략 220만 명 정도를 개런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올해 중국이 원래는 매년 1100만 명 정도 개런티를 하는데 올해 최소 8,900만 명을 개런티해야 되기 때문에 3.5에서 4% 정도 성장 혹은 3.8%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분기에 중국의 실업률이 거의 원래 움직이지 않는 사실상 약간 조작하는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 실업률 데이터조차도 2% 이상 올라가면서 실업률 1% 올라갈 때 260만 명 실직된다고 저희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또 1000만 명 가까이도 이렇게 실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조치가 굉장히 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중국 정부는 대단히 센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핵심은 재정정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지난주에 있었던 최고 수뇌부 25명의 회의인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적자율이나 특별 특수채 한도라든지 특별 국채 발행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역대급 재정정책, 레버리지가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국이 대내 충격에서 한 5, 6% 정도 GDP가 감소하는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 GDP가 한 100조 RMB 정도라고 본다면 5조에서 6조를 완충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부채 조달이나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장 넓은 개념의 재정적자, 광의의 재정적자는 올해 GDP 대비 대략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레벨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한 7, 8% 정도의 그 광의 재정적자였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더 많이 확대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재정 수입 쪽에서 적자, 구멍이 나는 부분이 GDP 대비 5% 이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 정도의 대응이라는 거는 플러스 한 5% 정도 GDP를 완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굉장히 그 어떤 기존의 틀을 깨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 금리 인하도 계속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이 그러니까 즉 월요일 기준으로 단기 금리를 좀 일부 인하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LPR 대출 금리를 매달 이제 어떻게 인하하느냐 중요한데 3분기까지 최소한 30에서 40bp 정도 인하할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좀 준용을 하면서 결국에 올해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는 버티기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좀 진앙지 역할을 했고 다 같이 이제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 경우 사실 또 중국이 재정이나 통화정책 여력이 좋아서 잘 버틸 수밖에 없는 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안화 환율은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CFETS 통화바스켓 환율이라고 해서 달러가 일부 포함된 기타 통화들 대비해서 위안화의 강도인데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달러나 엔화, 즉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안전 통화들 대비해서만 좀 약세지 대부분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위안화 환율이 지금 역축으로 된 위안 달러 환율은 다시 강세로 좀 수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미중 금리 차도 굉장히 확보가 됐고요. 또 주요국 대비해서도 거의 역대 90% 레벨이 넘는 금리 차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통화정책 여력도 충분하고 환율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저희가 중국의 정책 여력이나 펀더멘털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환율이 강세가 보여주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대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최근 동향에서 조금 위기감이 느껴지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서 업황의 프락시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발전소의 석탄 소모량, 또 주택 거래, 또 외부 활동 관련해서 교통 체증 지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100% 정도 추세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붙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3월 4주차 정도 지난주에 주택 거래는 거의 90% 이상, 석탄 소모는 가동률의 프락시인데 90% 이상, 이것도 역시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사실은 2, 3주 이상 늦은 추세로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4월 시작 자체는 거의 기존 추세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2, 3월 달에 까먹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화요일자, 오늘자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오늘로 봤을 때 이제 PMI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이미 발표된 중국의 중소기업 실사지수나 기업 업황지수를 보면은 3월에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대비 개선은 되는데 이 50선 중립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PMI 데이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4월 첫 주부터는 이제 조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의 흐름 자체를 저희가 W자 혹은 U자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근거는 2분기에 이제 그 업황이 좀 살아났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요 부분이 대외 쪽에서 좀 약화되는 부분을 가장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3분기까지는 여파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역대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 추세로 회복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무역전쟁 여파로 관세도 상승된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는 좀 하반기 중국 경기의 회복의 어떤 탄력을 좀 약화시키는 건 결국 수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고, 물론 업사이드 요인도 있습니다. 극적으로 2분기에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관세 인하에 합의를 한다든지 백신 개발이 좀 앞당겨질 경우에는 하반기 저희 수출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올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역성장을 저희가 수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중국이 공급이 회복돼서 좀 올라오다가 다시 또 3분기에 수요랑 엇박자가 나면서 좀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이 분기 단위로 본다면 V자라기보다는 저희 분기로 보면 U자, 또 혹은 월간으로 보면 W자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2분기 중국이 경기가 회복될 때 주로 이제 3대 성장 엔진인 소비, 투자, 수출 같은 경우는 고정 투자가 가장 먼저 2분기에 기존 추세로 복귀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3분기 정도, 그리고 수출이 가장 늦은 4분기 정도에 기존 추세보다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소비와 고정 투자 같은 경우는 3분기겠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가장 늦은 회복이고, 이게 수출이 중국이 조금 역성장을 하게 되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생산자 물가인데, 이 데이터 자체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처럼 유가가 20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PPI 흐름 자체가 당초에 봤던 계단 형태로 상저하고로 가는 패턴이 아니라 좀 더 한번 지하실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와 연동되는 신흥국이라든지 혹은 시클리컬 같은 업종들의 어떤 상대적인 강도는 아무래도 2분기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좀 있을 걸로,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저희가 생산자 물가의 추정치 좀 많이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조금 더 하향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판단하기에 2008년과 2012년 중국의 사례를 좀 참고해 봤습니다. 그 대형주 위주로 된 CSI 300 같은 경우 2008년 같은 경우에 중국 애널들이 당초에 봤던 이익보다
거의 1년 동안 55% 정도 실적 추정치 하향이 됐고요. 2012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부패 정책 시행하면서 기존에 낙관적으로 봤던 그 경기에 대한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1%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기존 2008년만큼 경기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추정치가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뭐 초유의 사태인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2008년과 2012년 사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익이 이렇게 좀 늦게 하향되는 걸 반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으로 좀 중국 지수도 좀 실적 하향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연초 이후에 누적으로 보면 MSCI 차이나 지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 A주 같은 경우는 전혀 거의 반영이 안 돼서 마이너스 3%밖에 올해 추정치가 하향이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실적이 나오는 4월까지는 아무리 저희가 알고 있어도 실적 추정 하향 과정에서 약간 지수가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설정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이미 결론을 굉장히 강한 재정 정책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중국이 2008년 미국 리먼 사태 즉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태에 대해서 너무 놀랬고 또 구원자 역할을 본인이 자처하면서 유동성과 대출을 금융기관 통해서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1년 동안 2008년에 풀렸던 중국의 신규 대출이 GDP 대비 30%에 거의 육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수요를 전반적으로 혼자 다 책임을 졌고 그 과정에서 투자하거나 부채가 과잉으로 늘면서 지난 한 8, 9년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깨달았는데 저는 세 가지라고 중국 정부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쓰던 정책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으면 안 된다. 지금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과 대출을 너무나 많이 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카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아끼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나 뭐 대출 이런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에 더 의존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재정 정책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쓰다 보니까 금융이나 지방 정부에 이제 의존을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좀 부실한 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직접 부채를 일으켜서 본인이 통제하에 돈을 쓰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이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의 사이클을 신경을 안 쓰고 좀 부양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은 사실 중국이 역대급 과열 구간이었었는데 그 과열을 더 연장시키면서 2012년부터 경기가 좀 때려맞는 형태로 둔화가 됐고요. 이번은 역대급 침체 기조에서 사실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력과 버퍼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정 정책은 기존의 프레임을 좀 많이 뒤집는 정도 수준, 즉 뭐 지난 2007년과 1997년에 발행했던 뭐 특별 채권 발행을 결정할 정도로 재정 정책은 좀 더 특별하게 올해 좀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통화 정책이 조금 기대감이 높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사회융자 총액이라고 해서 중국의 유동성 데이터가 과거 2008년 했을 때보다는 GDP 잔액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사이클로 봤을 때는 2016년과 17년에 강한 디레버리징 규제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유동성이나 대출 증가율은 상당히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부양책을 항상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화정책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지난 3년 대비해서는 업사이드 여력이 좀 있는 상태고요. 재정정책이 기존의 틀을 좀 깨면서 양쪽에 좀 핵심과 보조 역할을 좀 담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GDP 대비 재정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항상 중국은 뭐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건 전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거를 훨씬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금리 인하 시점도 생산자 물가 하락기와 좀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동결했었던 가장 강한 카드인 1년 만기 예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중에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요. 지금 매달 이제 20일 날 고시하고 있는 대출 금리의 이제 벤치마크 LPR 대출 금리를 사실상 추가로 인하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LPR 대출 금리가 정책 금리인 MLF랑 은행 가상 금리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가상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결국에 예금 금리 하한선을 좀 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LPR 대출 금리는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한 30에서 40bp까지도 계속 인하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가 2분기에 좀 지켜보실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 수요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인프라 투자를 저희가 올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한 10에서 12%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연간으로 3.3%밖에 성장을 못해서 사실상 거의 경착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명목 GDP가 6에서 7% 이상 증가를 하고 있던 나라였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프라나 고정 투자가 3에서 5%밖에 안 나온다는 건 뭐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정 투자를 더 할 게 있느냐, 즉 뭐 중국 인프라를 더 할 게 있느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 할 게 아직은 많이 남아 있고요. 저희는 올해 2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인프라를 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용도 채권이라는 걸 찍어서 이제 지방 정부가 일종의 체크카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게끔 중앙 정부가 돈을 주고 있는데, 이 발행액의 어떤 규모나 속도가 굉장히 작년 대비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예측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틀렸던 이유가, 실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특수채나 돈을 지급을 해도 딴짓들을 지방정부가 많이 했다라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프라 토목공사나 이런 쪽의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비인프라 영역,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뭐 부동산 관련, 토지 관련 매매라든지 부채 상환 쪽에 많이 이용됐다고 비판을 좀 많이 받았고, 올해는 리커창 총리가 최소한 상반기 혹은 뭐 3분기까지는 기존에 주는 돈 중에서 70% 이상을 토목공사나 프로젝트, 즉 인프라 영역에 좀 강제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은 작년 대비 140%가 인프라 쪽에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이 가장 올해 V자로 저희가 인프라를 보는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5월 달에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혹은 15%가 넘는 인프라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인프라 투자 중에서 뭐 전통 쪽 인프라 투자도 저희가 좋게 봅니다. 철도라든지 뭐 수력 발전이나 이런 쪽 투자도 있겠지만,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뜨는 거는 신형 인프라 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나온 컨셉은 아니고 2018년 말에 경제공작회에서 처음 신형 인프라를 언급을 했었고, 올해 3월 4일에 있었던 중앙정책회의에서 대략 7개 분야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각광받는 이제 5G 통신이나 도시 간 철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거의 어떤 지역 간, 클러스터 간 철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 협의 개념의 도시 간 철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 전기차 관련 설비들, 또 AI 특고합 설비, 이런 것들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철강 쪽에서 뭐 도시 철도라든지 또 5G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중국의 투자가 좀 연계가 될 것 같고요. 증권사마다 좀 추정치가 좀 다른데, 올해 중국의 전체 인프라 투자 규모를 작년 기준으로 한 15조에서 16조로 본다면, 올해 신규로 이제 올해 투자되는 신형 인프라는 1.5조 RMB 정도, 그래서 대략 10% 정도 전체 인프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이제 중국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좀 해서요,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미 올해 기준으로 시가총액 A주 시장에서 1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매년 한 15%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인프라 비중도 현재 한 10%대에서 앞으로 한 3년 안에 17%까지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가총액이 당연히 같이 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얘가 국내에서도 수요도 수요겠지만 직접 주가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관련 1등 기업들의 투자가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추천을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요는 뭐 억압 수요입니다. 저희가 뭐 없던 수요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분기에 좀 멈췄던 펜트업 디맨드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나 가전 핸셋 같은 국내도 좀 많이 관련이 돼 있는 내구재 소비 촉진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뭐 역대급 위기기도 하고, 중국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가전 관련 소비 부양책을 중앙이 직접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형으로 지방정부에게 이제 일임을 했다면, 올해는 자동차 가전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구재 촉진책, 소비 촉진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시행을 할 것 같고, 필수 소비나 서비스는 일회성, 한시적으로 쿠폰 지급이나
어떤 그 눌렸던 소비가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부분이 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국 쪽에서는 조금 올드스쿨 관련된 소비 관련해서 음식료라든지 또 일부 제약, 또 자동차, 가전, 핸드폰 쪽에서 기대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보다 조금 더 높은 정책 효과나 억압 수요들이 좀 풀리는 모습들이 목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비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 언컨택트 관련 경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이나 인터넷 의료, 또 비대면 오피스, 또 신선 유통 관련된 이런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7대 신형 인프라에서 IDC 쪽 관련 투자 관련 업체들, 또 5G 통신 업체들, 워낙 유명한 GT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망 업체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AI 업체들, 또 증가율 측면에서 산업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앱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펜트업 디맨드 쪽에서는 저희가 좀 구간이 명관이라고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라든지, 또 음식료 쪽에서 백주 업체들, 또 외식 쪽에서는 워낙 주가가 또 견조한 그런 그 하이디라오라든지 이런 조미료 업체들, 또 비대면 쪽에서는 조금 생경한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건 홍콩 쪽에 이런 그 업체들이나 스트리밍 업체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하반기를 바라볼 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글로벌 급락할 때 선방을 했던 이유가 이제 로컬 기관이나 개인들이 자금이 우리나라처럼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사실 외국인은 좀 대폭의 좀 매도를 보였었습니다. 사실은 매도 클라이막스가 완전히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외국인이 뭘 팔았냐 되게 중요한데, 상해로 들어오는 이제 후강통, 또 심천으로 들어오는 션강통 나눠서 보면은 션강통 쪽에서 굉장히 기존에 좋아했던 성장주라든지 하이 퀄리티 주식을 많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약간 4월에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매도 압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기별 전망에 대해서 상해는 2분기에 3,230 정도 저희가 상단 전망을 하고요. 홍콩은 12,000 정도 언저리로 보고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많고, 올해 이제 가격 메리트,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실적이 좀 복원하는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분명히 1분기 실적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그 복원력이 좀 빠르고 정책 효과가 좀 더 대형주 위주로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는 본토 대형 지수인 CSI 300 혹은 MSCI 차이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국 증시가 추세 하락하거나 계속 또 내려갈 수 있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역대 중국 증시, 특히 A주 시장을 보면은 요 세 가지 정도 조건을 좀 부합을 해야 추세 하락을 합니다. 금융 긴축이 있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신용 규제가 있거나 이런 쪽에 이제 이슈가 부합되느냐인데, 올해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가 좀 받쳐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CSI 300은 지난 2016년 저점과 2018년 무역전쟁 때 그 저점의 사이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부담은 없고, 아마도 4월 실적 구간에서 CSI 300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안팎의 지수 조정이 있다면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선반영한 게 아니냐. 즉, 연초 이후에 이미 15% 이상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타이밍부터는 대형 지수를 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종에 대해서는 연간으로는 그 소비주와 테크 두 가지의 공방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올해 중국이 그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이었다면, 보시는 이 그림은 소비주에 대해서 액티브 펀드들이 담고 있는 비중인데, 너무 오랫동안 소비주가 강세였고, 소비주의 어떤 독주가 좀 이제 꺾이고, 반대로 금융이나 일부 시클리컬, 또 테크나 TMT로 불리는 테크, 미디어, 텔레콤 이런 주식들이 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 그림 자체가 소비가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정적일 수 있고, 기존의 우량 소비주들이 주가가 이미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소비주, 그리고 이제 TMT에서 좀 검증된 테크나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아쉽지만 저희가 시클리컬로 부르는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감주들이나 금융주, 부동산주 이런 것들은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분기 짧게 이제 경기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국 뭐 철강이라든지 소재, 또 산업재, 기계, 또 혹은 또 금융 쪽에서 은행이나 뭐 이런 주식들이 소폭 반등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길게 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바라볼 때 소비 우량주나 저희가 추천드린 TMT 쪽에서 뭐 신형 인프라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관심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계속 중국 쪽을 이렇게 좀 방송이나 또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